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뉴턴에 의해 자연세계의 물체와 작용하는 힘이 모두 설명된 후에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후 19세기 말이 되면서 전자기파로서 빛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은 빛이 파장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음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빛은 소리처럼 파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파장을 전달해줄 매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보이지 않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다. 에테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1887년에 마이컬슨과 몰리가 빛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를 통해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빛의 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고정되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측정된다는 결론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특정 존재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X씨는 시속 50km로 일정하게 달리는 버스 안에 있다. Y씨는 횡단보도에 서서 다가오는 버스를 관찰하고 있다. 손에는 속도 측정 장비가 들려 있다. X씨가 버스 창문을 열고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시속 60km로 공을 던졌다. Y씨에게 날아오는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 그것은 시속 110km가 된다. 버스 속도와 공의 속도가 더해져서 Y씨에게 측정되는 것이다. 공의 속도는 X씨와 Y씨에게 각각 60km, 110km로 다르게 측정된다. 이제 버스는 Y씨를 지나쳐서 멀어지고 있다. X씨가 다시 Y씨를 향해 이번에는 버스의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공을 동일한 속도인 시속 60km로 던졌다. 그러면 Y씨에게 공은 어떻게 관측될까? 공은 버스의 속력을 뺀 만큼인 시속 10km로 측정된다. 이번에도 공의 속도는 X씨와 Y씨에게 각각 60km, 10km로 다르게 측정된다. 같은 방향으로의 속도는 더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속도는 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고정된 속도라는 건 없다. 속도는 항상 변한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누가 관찰을 해도 항상 일정한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불가능한 절대 속도를 유지한다. X씨와 Y씨는 이제 우주에 있다. X씨는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나는 무시무시한 속도의 우주선에 타고 있다. Y씨는 달에서 서서 X씨의 우주선을 보고 있다. 손에는 역시 속도 측정 장비가 들려있다. X씨가 날아가는 우주선의 헤드라이트를 켰고 빛의 입자인 광자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Y씨가 측정 장비로 속도를 재면 광자의 속도는 얼마일까? 상식적으로는 우주선의 속도 20만 킬로미터 플러스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측정 장치는 50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Y씨가 측정한 값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그럼 이번에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X씨가 우주선이 헤드라이트를 출발한 광자의 속도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X씨의 측정치도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된다. 빛은 관찰자 상태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속도를 갖는다. 아무래도 우주에는 제한 속도가 있고 그것이 30만 킬로미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빛과 동일한 속도로 날아간다면 빛을 추적한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빛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까? 그렇지 않다. 내가 빛의 속도로
빛을 쫓는다고 해도 나를 기준으로 빛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반면 외부에서 나를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나와 빛이 나란하게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빛에 와서 우리 속도 개념과 상식은 무너진다.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빛의 성질을 토대로 사유 실험을 거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우선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절대적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측정된다면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함수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속도가 고정된다면 나머지 변수인 거리와 시간이 조정되어야만 한다. 이 상황을 XC와 YC를 통해 실험해보자. XC는 우주선에 계속 타고 있다. YC는 달에서 우주선을 보고 있다. 둘 모두 이번에는 시계를 들고 있다. 시계는 광자 시계로 단순한 원리로 시간을 잰다. 정육면체 모양이 시계 윗면에서 출발한 광자가 바닥에 충돌한 후 윗면으로 다시 올라올 때 1초가 흐른다고 가정하자. YC는 우주선 속이 XC 시계와 자신이 시계를 함께 보고 있다.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달 위에 서 있는 YC 시계 속 광자가 윗면에서 바닥에 닿고 다시 윗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날아가는 XC 시계 속 광자는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 못한다. YC 1초가 흐르는 동안 XC는 아직 1초가 흐르지 않은 것이다. 즉, 속도가 고정되면 시간이나 공간을 조정해야만 한다. 두 전제, 빛의 속도의 절대성과 속도, 거리, 시간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빛의 속도 c에 접근할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빛의 속도 c에 접근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빛의 속도 c에 접근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이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우주선에 탄 XC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을 때 빛의 속도에 점차 접근할수록 그는 점점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질 것이며 점차 무거워질 것이다. 물론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측자에 따라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XC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시간과 길이와 질량에 대한 변화값은 이를 관찰하고 있는 외부의 YC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런데 절대 속도 C에 접근할수록 질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절대 속도 C가 되었을 때 질량이 무한대로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된다. 질량이 무한대인 물질을 움직이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속도 c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절대속도 c가 되려면 이론상 질량이 0이 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빛의 질량은 0이다. 그렇다면 혹시 질량이 음수이거나 허수인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질량이 음수나 허수인 물질은 수학적 상상 속의 물질이므로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오늘날 질량이 허수인 상상의 물질을 타키온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 1905년에 발표된 특수 상대성 이론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16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빛에 대한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이론이고 단순하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주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특수한 영역이 물리학에 대한 것이었다.
이루어졌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를 포함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영역이 물리학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모든 물체는 속도를 갖는데 속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의 속도는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변화한다. 이를 가속도라고 한다. 반면 특수하게도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할 때가 있는데 이를 등가속도라고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하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가속도에 대한 이론인데 특히 중력을 받는 물체의 속도에 대한 탐구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가속도 운동이 중력의 영향과 동일하다는 발상을 바탕으로 중력의 본질을 밝히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중력과 가속도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를 등가 원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외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우주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우주선이 가속하는 것과 중력에 의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럴 것 같다.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중력이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가속도와 중력은 관측자에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중력의 문제를 이미 잘 알려진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중력과 속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중력이 매우 강력해진다면 동일하게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변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력 현상이 실제로 공간이 휘어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텅 빈 우주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등장하면 그 물체를 중심으로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 3차원의 물체 주변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을 2차원적으로 변형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얇고 탄성이 좋은 사각형의 고무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고무막의 네 꼭지점은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한 후 볼링공을 가운데 올려놓는다면 볼링공 중심으로 주변의 고무막이 아래로 움푹 늘어날 것이다. 이때 볼링공의 주변에 탁구공을 놓아보자. 그러면 탁구공은 볼링공이 만들어내는 휘어진 고무막이 공률을 따라 빙글 돌면서 볼링공에 와서 닿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볼링공이 탁구공을 잡아당긴 것처럼 보인다. 볼링공을 지구, 탁구공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질량이 만든 시공간의 공률로 사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볼링공을 태양, 탁구공을 지구라고 한다면 태양이 지구에 가하는 중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중력의 이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공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9년이 개기일식 중 멀리서 오는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구부러지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증명되었고 학계와 대중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빛은 질량이 없으므로 뉴턴 역학에 따르면 중력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졌다는 것은 중력이 특정한 힘이 아니라 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학계로 하여금 블랙홀의 존재나 우주의 팽창 등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 관측되거나 증명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근현대 물리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물들을 하나씩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블랙홀은 시공간의
공률을 만드는 물체 M이 물질을 무한히 높여간다고 가정함으로써 예견될 수 있다. 질량이 점차 커질수록 M이 만드는 시공간의 공률은 무한히 커질 것이고 결국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강력한 공률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물체에 닿아서 튕겨나오는 빛을 감지하는 것인데 한 번 닿은 빛이 시공간의 급격한 공률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팽창 우주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르메르트에 의해 주장되었다. 팽창 우주론은 이름 그대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멈춰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상수인 우주상수를 도입하면서까지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이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관측하면서 팽창 우주론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 우주 탐구는 시간을 역으로 돌려서 처음 팽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미국의 물리학자 가모프에 의해 태초의 대폭발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탄생시켰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학에서의 리만 기하학이 탄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세기 수학자 리만에 의해 정립된 이 기하학은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서는 이론을 제시되었다. 유클리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른다. 앞서 갈릴레이 이후 뉴턴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이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는데 이때의 수학은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활동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오래된 기하학은 직관적으로 완벽한 5가지의 공리를 기준으로 서술되었는데 수학계에서는 마지막 5번째의 평행선 공리가 다른 4공리와는 다르게 간결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제1공리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다 는 직관적으로 참임을 알 수 있으며 매우 간결하다. 그런데 제5공리인 평행선 공리는 어쩐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다.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180도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조금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제5공리는 안 그래도 예민한 수학자들의 다양한 비판이 대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유클리드 기하학을 벗어나려는 비유클리드적인 기하학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리만은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과 새롭게 하기 시작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합하여 거대한 기하학의 체계를 잡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기하학적 대상이 2차원의 면에 위치한다. 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휘어진 공간에 위치한 기하학적 대상에 대한 수학이다. 3차원 이상의 이 휘어진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지만 축구공처럼 휘어진 공간 위에 위치한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를 넘는다. 유클리드의 제5공리인 평행선 공리도 마찬가지여서 2D인 유클리드 공간이 평행한 두 직선은 절대 만나지 않지만 공률을 가진 3D 공간 위의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게 된다. 뉴턴이 역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역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리만 기하학 위에서 전개되는 물리학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상대성 이론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수학의 발전이 있었다. 중간 정리.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 이 시기의 과학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고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천동설이 주장되었다. 중세에는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근대에 들어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를 관측 자료와 수학적 설명을 통해 정립한 인물이 과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갈릴레이다. 갈릴레이는 기하학을 통해 자연의 세계를 서술했다. 이후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은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연 세계는 이제 수와 문자의 계산식이 된 것이다. 뉴턴이 이를 이어받아 세계의 존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수학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는 물체들의 관계로서 만유 인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뉴턴 이후 과학은 완성된 듯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속도를 갖는 빛을 탐구해서 시간, 공간, 질량의 변화를 설명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질량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으로서의 중력을 탐구했다. 이들은 수학과 관찰을 토대로 완벽한 고정불변의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들의 세계관은 큰 틀에서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